AI 건강 라디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몸의 물관리 시스템의 과학적인 작동 원리가 규명되기까지의 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 바로 부종입니다. 네, 흔히 몸이 붓는다고 표현하는 정말 친숙한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죠. 그런데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와, 이 현상 하나에 고대 문명 기록부터 시작해서 19세기 과학혁명, 그리고 저 멀리 유전자 치료까지 인류 의학사가 전부 담겨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는 단순히 붓기 빼는 법, 이걸 넘어서요. 우리 몸속에 아주 정교한 물관리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고 또 왜 고장나는지 그 근본 원리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부종은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거든요. 신호요? 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마 스탈링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19세기 말에 나온 원리인데 우리 몸의 체액이 혈관 안팎을 어떻게 넘나드는지에 대한 기본 설계도 같은 거예요. 아, 설계도요? 이 설계도를 길잡이 삼아서 부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부종, 이게 정확히 뭔가요? 자료를 보니까 세포랑 세포 사이 공간, 그 간질이라는 곳에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고여서 부풀어 오르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스탈링의 법칙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혈관 주변에서 아주 미세한 힘겨루기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상상하시면 쉬워요. 힘겨루기요? 아, 이거군요. 심장이 펌프질하는 압력, 그러니까 정수압은 혈관 안의 물을 밖으로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그렇죠. 반대로 혈액 속 단백질, 특히 알부민이 만드는 교질 삼투압이라는 힘은 물을 스펀지처럼 혈관 안으로 다시 쫙 끌어당기려고 하고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둘이 아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줄다리기에서 균형이 떼지는 순간 부종이 시작되는 거죠. 아, 그리고 그 균형이 깨지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그 정수압, 즉 밀어내는 힘이 너무 강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장이 지쳐서 펌프질을 잘 못하는 심부전 같은 상황이요. 네, 바로 그런 경우죠. 고속도로에 차가 막히는 것처럼 혈액이 뒤로 밀리면서 혈관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확 올라가겠네요. 그럼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체액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끌어당기는 힘, 즉 교질 삼투압이 약해지는 경우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진다. 아, 혈액 속 스펀지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부족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간 기능이 나빠져서 단백질을 잘 못 만들거나 신증후군처럼 신장으로 단백질이 막 빠져나가 버리면 혈액이 수분을 붙잡아둘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혈관, 그 파이프 차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 벌에 쏘이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겼을 때처럼요. 평소에는 촘촘하던 파이프 벽이 갑자기 성긴채처럼 되뇌서 내용물이 줄줄 새는 그런 정황 말입니다. 네, 그게 바로 세 번째 메커니즘인 혈관 투과성 증가입니다. 염증이나 화상, 알레르기 반응이 딱 그런 상황을 만들죠. 아하, 근데 이때는 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단백질까지 같이 새어나가거든요. 그럼 혈관 밖에 스펀지가 생겨버리니까 주변 수분을 더 강력하게 끌어당겨서 부종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몸의 하수도 시스템, 바로 림프계 문제라고요? 그렇습니다. 간질 공간으로 빠져나온 체액이랑 단백질을 최종적으로 회수하는 게 림프관의 역할인데 이게 막히거나 손상되면 하수도가 역류하는 거군요. 네, 그대로 체액이 고여버리는 거죠. 이게 치료가 아주 까다로운 림프 부종입니다. 아, 그래서 부종의 양상이 다 다른 거였군요. 다리만 붓는 건 혈전증처럼 그 부위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국소적인 문제죠. 신부전이나 신부전처럼 전신적인 문제일 때는 양쪽 다리가 대칭적으로 붓는 거고요. 네, 그리고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흔히 양말 자국 깊게 남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푹 들어가는 게 요훈성 부종.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엔 단단해서 잘 안 들어가는 비요훈성 부종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비호흡성 부종은 체액뿐만 아니라 점액다당류라는 좀 끈적끈적한 물줄들이 같이 쌓여서 조직이 젤리처럼 변하거든요. 그래서 눌러도 자국이 잘 안 남는 특징이 있습니다. 와, 이런 현상을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해했을지 궁금해지네요.
자료를 보니까 고대 수메르나 이집트 문헌에도 복수, 드롭시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히포크라테스는 이걸 염증이나 치유 과정의 일부로 봤다고 해요. 네, 정말 오래된 고민이었죠. 하지만 오랫동안 부종은 그냥 몸에 물이 차는 현상이라는 약간 막연한 개념에 머물러 있었어요. 결정적인 전환점은 19세기에 찾아옵니다. 1827년에 영국의 의사 리처드 브라이트의 발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 그 이야기. 부종 환자의 소변을 촛불에 데워서 단백질이 하얗게 굳는 걸 보고 신장 문제를 처음 밝혀냈다는 거요? 맞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었어요. 다리가 붓는데 원인을 찾으려고 전혀 다른 곳인 소변을 들여다본 거잖아요. 그러네요. 눈에 보이는 증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몸속 화학적 변화를 추적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단순 관찰의 시대를 넘어 실험실 진단의 시대를 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세기말에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어네스트 스탈링이 등장하는군요. 네. 1896년에 스탈링이 체액 이동의 원리를 수학 방정식으로 딱 정리하면서 부종에 대한 이해는 비로소 과학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경험과 추측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방정식으로. 그렇죠. 스탈링의 방정식 덕분에 우리는 왜 혈압이 높으면 붓는지, 왜 단백질이 부족하면 붓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기초가 다 끄기고 나니까 현대의 진단기술 발전은 정말 눈이 부십니다. 저는 자료에 나온 신체 전기 임피던스 분광법, 이 BIS라는 기술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아, SO조 같은 기기 말씀이시죠? 네. 30초 만에 겉으로 보이지도 않는 잠복기 림프 부종을 찾아낸다고요? 이건 거의 마법 아닌가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 몸에 아주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서 세포 안과 밖의 수분량을 각각 측정하는 거예요. 아, 전기가 통하는 정도로요? 네, 지방이나 근육보다 물이 전기가 더 잘 통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부종 초기에는 세포 바깥 수분, 즉 간질액만 미세하게 늘어나는데 BIS는 그 변화를 체중계처럼 LDX 점수라는 객관적인 숫자로 보여줍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 길을 열어준 거죠. 안과에서 쓰는 광관섭 당층 촬영, OCT도 대단하더라고요. 망막 두께를 1000분의 1mm 단위로 측정해서 황반 부종의 미세한 변화까지 잡아낸다니. 네, 치료 효과를 정말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죠. 그뿐만이 아니죠. 초음파로는 혈관 속 혈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심부정맥 혈전증을 감별하고 간단한 피검사로 재는 BMP 수치는 심장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려주고요. 맞습니다. 이 모든 기술 덕분에 우리는 이제 부종의 원인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정밀한 진단 도구가 없던 과거에는 이 골치 아픈 부종을 대체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방법들이 정말 살벌하던데요. 네, 그렇죠. 피를 뽑는 사혈이나 거머리요법은 그렇다 치고 16세기에는 독성 물질인 수은을 이뇨제로 썼다고요?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이겠죠. 부종으로 인한 고통이 엄청나니까요. 사실 부종 치료의 역사는 효과적인 이뇨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이뇨제. 진정한 혁명은 1950년대에 시작됐어요. 최초로 먹는 이뇨제 클로로티아지드가 개발되면서 환자들이 더 이상 입원하지 않고도 부종을 조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정말 신부전 환자들의 삶의 질과 생존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린 사건이었죠. 그리고 60년대에 등장한 프로세미드는 지금까지도 가장 강력하고 널리 쓰이는 이뇨제라니 정말 대단한 약이네요. 네, 급성 폐부종처럼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체액을 신속하게 빼내는 데는 여전히 골드 스탠다드로 통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 대규모 임상 연구들은 이런 전통적인 치료법에 대해 더 깊은 통찰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도즈 시험 같은 연구가 그렇죠. 아, 그거요. 급성 심부전 환자에게 이뇨제를 고용량으로 팍 쓰는 게 맞냐, 아니면 저용량으로 조심스럽게 쓰는 게 맞냐, 이 오랜 논쟁을 정리한 연구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 연구가 고용량 이뇨제가 저용량보다 증상 개선에 더 효과적이고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신장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주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했어요. 그럼 의사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렇죠. 환자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된 셈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연구로 ADB-OR 시험도 있던데요. 기존 이뇨제가 잘 안 들을 때
아세타조라미드라는 다른 약을 추가했더니 효과가 훨씬 좋았다는 내용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복합 이뇨요법의 중요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연용입니다. 우리 몸은 이뇨제를 계속 쓰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약효가 떨어지거든요. 아, 그때 한 가지 약의 용량만 계속 늘리는 것보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여러 약물을 함께 쓰는 게 교통정체를 뚫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입증한 거죠. 아하, 조합을 하는 거군요. 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모여서 지금의 진료 지침을 만들고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더 최적화된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약물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짚어지고 있어요. 특히 림프 부종의 경우 1892년에 제시된 4가지 원칙이 네? 부드러운 마사지, 압박붕대, 피부 관리, 운동. 이게 130년이 지난 지금도 치료의 근간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네. 복합부종 감소 물리치료, 즉 CDT라는 이름으로 체계화된 이 치료법은요, 부종 관리가 단순히 물만 빼내는 작업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막힌 순환을 개선하고 압박으로 체액이 다시 고이는 걸 막고 약해진 피부를 보호하는 이런 통합적인 접근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살아있는 역사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가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결국 부종 관리는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매일의 생활 습관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 역시 나트륨 제한이네요. 네,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을 붙잡아두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보통 하루에 2300mg 이하 섭취를 권장하는데 이게 소금으로 치면 찻숟가락 하나 정도 양이에요. 생각보다 엄청 적네요. 그렇죠. 국, 찌개, 김치뿐만 아니라 빵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에 숨어있는 나트륨을 인지하는 게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신체 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예전에는 림프 부종 환자에게 운동은 절대 금지였다면서요? 이건 정말 180도 바뀐 거 아닙니까?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과거에는 부은 팔다리를 아끼고 쓰지 말라고 했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 근육을 움직이는 게 최고의 펌프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한다. 네. 저항운동이나 요가 같은 활동이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시키면서 정체된 림프액을 짜내고 순환을 촉진하는 거죠. 자기 전에 다리를 벽에 기대어 올리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금연과 절주도 빼놓을 수 없고요. 흡연은 혈관을 직접 손상시켜서 새는 파이프로 만들고 알코올은 부종을 더 악화시킨다고 하니 이건 정말 피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몸의 변화를 감지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습관 말씀이시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온 후 같은 옷차림으로 체중을 재는 걸 추천합니다. 매일이요? 네. 만약 하루 사이에 1kg에서 1.5kg 이상 체중이 갑자기 늘었다면 그건 살이 찐 게 아니라 몸에 수분이 고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위험 신호예요.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와, 그 정도 변화도 바로 신호가 될 수 있군요. 피부 관리의 중요성도 여러 자료에서 강조하고 있던데요? 네. 부종이 있는 부위의 피부는 영양 공급이 잘 안 돼서 얇고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작은 상처만 나도 세균 감염, 특히 봉화지겸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와, 위험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매일 보습제를 꼼꼼히 발라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처방받은 압박 스타킹을 꾸준히 착용하고 이뇨제를 제 시간에 복용하는 것, 즉 치료에 대한 수능도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부종 관리 성공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뇨제를 오래 써서 약효가 떨어지는 이뇨제 저항성 문제나 매일 저염식을 하고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환자들의 수능도 문제처럼요. 바로 그 지점에서 미래의 치료법들이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의학은 정밀의학과 디지털 혁신으로 이런 난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죠. 정밀의학이요? 예를 들어 림프 부종 치료를 위해 손상된 림프관을 아예 새로 만들어주는 연구가 활발합니다. VLFGC라는 림프관 생성 유전자를 mRNA 기술로 몸에 전달해서 말 그대로 새로운 하수도관을 건설하는 거죠. 와, 유전자로요? 네, 동물 실험에서는 이미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나노 기술을 이용한 약물 전달 방식도 정말 기대돼요. 황반 부종 때문에 눈에 주사를 맞아야 하는 고통을 약효가 몇 달씩 지속되는 나노 입자 주사로 바꿔서 주사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공지능과 원격 모니터링 기술의 결합도 부종 관리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AI가 어떻게 돕는 건가요?
환자가 집에서 재인 BIS나 체중 데이터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부종이 나빠질 조짐을 미리 예측하고 개인에게 딱 맞는 약물 용량을 추천해주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병원에 와야만 가능했던 정밀 관리가 일상으로 들어오는 거죠. 고대 문명의 복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스탈링의 힘겨루기 법칙을 거쳐 이제는 유전자로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시대까지 부종이라는 현상을 이해하려는 인류의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것 같습니다. 부종은 그저 몸이 붓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정교한 균형이 무너졌다는 걸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는 사실이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분들이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살펴본 최신 연구들은요, 고전적인 스탈링 모델에 아주 중요한 수정을 제안하고 있어요. 사실 혈관 안팎의 체액 이동을 조절하는 진짜 문지기는 혈관 벽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벽이 아니면요? 그 내벽을 덮고 있는 당배체, 영어로는 글라이코칼릭스라고 하는 아주 얇고 섬세한 젤리 같은 층이라는 거예요. 이 층이 건강해야만 단백질이 새어나가는 걸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정말 미세한 세계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미래의 부종 치료는 단순히 이뇨제로 물을 빼내는 것을 넘어서 어쩌면 손상된 이 당배체층을 보호하고 복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아마 우리가 풀어야 할 다음 세대의 숙제일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루하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